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라고 하죠. 윈스턴 처칠의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들이 심상치가 않은데 관세를 10%에서 15%로 전격 인상하겠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금 전 발표들, 이 뉴스만 들어봤을 때 다시 한번 무역전쟁 발발하는 거냐, 시장 폭락하나,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지금 시장 어떻죠? 상당히 차분합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강보한 마감을 했었고 비트코인 가격은 살짝 출렁였다가 금세 안정을 되찾았고 리플 XRP도 마찬가지죠. 이 주말인데도 큰 혼란 자체가 없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부터 짚어드려 볼까요? 이번 사안이 상당히 극적입니다. 이번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멋대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는 위헌이라면서 제동을 걸었고요. 트럼프가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대법원 판결은 터무니없다라면서 법의 다른 조항을 근거로서 전세계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했죠. 그리고 불과 하루 만에 그 10%를 15%까지도 올리겠다라고 추가 발표를 남겼습니다. 그것도 즉시 발효한다라고 강조를 남기고 있는데 말 그대로 긴박한 전개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 이 미국을 상대로 수십 년 동안 악용해왔던 국가들을 상대로 응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수개월 내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로운 관세 조치들을 계속 발표하겠다라는 경고까지도 덧붙였어요. 한마디로 트럼프 특유의 배짱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선언인 건데 이렇게만 들어보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미국이 문을 걸어 잠그면 글로벌 교역량이 줄어들 거고 세계 경제 성장률에 타격이 오겠죠. 이런 뉴스에도 보통 시장은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이득이 줄어든다고 주가 떨어지고 원자재 수요 줄어든다고 유가 빠지고 시장 투자자들 달러랑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는 그림들 이렇게 연출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실제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트럼프 관세 트윗 하나에 주가가 출렁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나오는 거다, 악재다, 이런 반응들이 나올 법했었죠. 그런데 정작 돈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상당히 흥미로운 반전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관세 이슈의 일막이었었던 대법원 판결 때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이 판결로서 작년부터 이어진 관세들이 일단 무효화되다 보니까 경기 부담이 줄을 거라고 안도 랠리가 나온 거죠. S&P 500 지수가 0.7% 상승했고 나스닥은 0.9% 올랐습니다. 이 시장 투자자들이 다행이다, 최악은 피했다 이렇게 느낀 건데 달러 가치도 살짝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 트럼프의 반격이 나오면서 그 분위기가 미묘해졌습니다. 주말이라 가지고 주식시장은 장이 닫혀 있었지만요. 이 선물 시장이나 다른 단서들을 보면은 패닉은 없었습니다. 달러 가치도 폭등하지도 않았고요. 또 약보합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심지어 금값이랑 은값까지도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시장이 그러려니 하는 것 같은 이런 태연함마저도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은 더 직접적이죠. 24시간 내내 거래가 되니까 바로바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트럼프의 발표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잠깐 출렁이는 것 같다가 정말 재밌게도 오히려 0.5% 정도 상승하는 모습까지도 보였어요. 그러다가 곧바로 1% 남짓 하락했는데 결과적으로 24시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1%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9,800에서 9,900만 원 선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비슷하게 0.5% 내린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고요. 알트코인 시장 전반적으로도 하루 변동폭이 1% 이내로 상당히 조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 투자자들이 이 뉴스를 듣고 공포의 매도를 퍼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큰일 났다라면서 떠들 법하겠지만 정작 돈을 맡긴 분들은 오히려 차분해진 거죠. 왜 이렇게 담담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미 팔 사람들은 미리 팔았기 때문인 거고 기관들은 시장 충격을 미리 예감하면서 자산 비중을 조정해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실제 데이터가 이런 것들을 증명합니다. 이 트럼프 발표 전주에 미국의 비트코인 투자 펀드에서 3억 달러가 넘는 돈들이 빠져나가고요. 이더리움 펀드에서도 1억 달러 이상 유출됐습니다. 큰손들이 이거 뭔가 불안한데 관세 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러면서 서서히 매도를 해놓은 건데 정작 이미 매도할 사람들은 상당수 매도를 했다 보니까 이 발표 당일에는 추가로 투매가 나올 만한 유인들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만큼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 이 시장이 이 뉴스를 단기간 이슈로 여기고 본질적인 위험으로 보지 않았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관세 15%? 이거 이미 몇 달짜리 해프닝이겠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래서 길게 포지션을 바꾸기보다는 그냥 지금 관망하면서 지켜보고만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고 아직까지 미국의 주식 선물 지수가 폭락하거나 이런 징후들이 없는 걸 보면요. 이 미국 월가의 큰손들도 지금 당장 세계 경제 붕괴 같은 이런 시나리오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바로 있습니다. 이 고요해 보여도 이 뉴스를 계기로서 시장의 속내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거. 거시경제 측면에서 짚어보자면요. 사실 트럼프의 이번 관세 인상은 미국 경제의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 제조업을 보호한다라고 하지만요. 그것도 그와 동시에 미국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릴 만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봤을 때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표 작년 12월 전년 대비했을 때 2.9에서 3%대로 다시 올라가면서 뜨거워지는 조짐이 나와버렸어요. 연준이 목표치로 하는 2%를 훌쩍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또 수입품에 15%나 관세를 붙인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비용이 올라가니까 가격을 또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당연히 더 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문제는 경기인데요. 이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연율 1%대에 그쳤을 만큼 이미 경기 둔화 기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랑 물가 상승,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연준 입장에서 봤을 때 골치가 아플 수밖에 없겠죠. 경기가 식어가니까 원래대로라면은 금리를 낮춰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고 싶겠지만 물가가 잡히질 않으니까 함부로 또 완화 정책을 쓴다? 그럼 물가가 폭등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이번 관세가 그런 연준의 고민을 한층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앞으로 금리나 기대감을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이 현재 시장에 퍼지면서 보통 주식에도 안 좋고 또 당장은 암호화폐 같은 자산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환경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연준이 또 마냥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무역전쟁 때문에 경제가 진짜 위험해진다. 결국에 시장은 연준이 개입할 거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금리를 내리겠지, 유동성을 풀겠지 이러면서 오히려 유동성의 힘으로 자산시장이 떠받쳐지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도 펼쳐질 수가 있는 건데 2019년을 떠올려 볼까요? 이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시끄럽던 타이밍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로 선회하면서 주식도 살고 비트코인도 크게 상승했던 적이 있었죠. 지금 비슷한 서사가 다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연준이 공식적으로 방향성을 튼 건 아니겠지만요. 지금 시장은 슬슬 경기가 나빠지면 연준이 도와줄 거야. 이런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관세 뉴스에도 지금 당장 공포감에 빠지지 않고 관망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요. 암호화폐 시장은 또 이런 와중에 자기 나름의 사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XRP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리플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한 달 동안 투자자들의 애를 많이 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이 지지선이라고 여겼었던 2,700원 라인까지도 무너지면서 현재 2,0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왜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데이터를 보면은 시장 투자자들의 기대감과 과열들, 이게 실망 매물들의 출의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XRP의 실현 손실 규모가 이번 주에 약 19억 달러 정도로 폭증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시장의 많은 투자자들이 원금보다 저렴한 값에 XRP를 팔아치우고 손절하고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에이 이제는 글렀다, 리또속이다 이러면서 그냥 XRP를 손절치고 팔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또 이런 투매는요. 시장의 바닥을 알려주는 이런 정확한 신호일 때가 많다라는 거. 시장에 낙담한 사람들이 전부 다 던지고 나면은 더 이상 매도할 사람도 없어가지고 이 매도 압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제로 XRP의 과거 사례를 보시면요. 2022년 말에도 비슷한 대규모 손절들이 나온 후에 2023년 이때 가파른 상승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그 전철을 밟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 가격 움직임은 긍정적이에요. XRP가 어제 관세 뉴스 직후에 살짝 빠졌다가 오늘 1% 넘게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 뭐 이런 인상까지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가지고 왜 하필 리플 XRP일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셔야 됩니다. 트럼프의 관세 이야기랑 XRP의 상관관계 구조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히 긴밀한 연결고리가 존재하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드는 사건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 중심의 게임 규칙이 바뀔 수 있다는 신호인데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마구마구 휘두르면은 또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유럽도 반발하고 영국도 우려 표명을 했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겠고요. 각자 자기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무역 동맹이나 거래 방식을 찾으려고 할 텐데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일부 교역을 달러 대신 위안화나 루블로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인도 포함해서 신흥 국가들도 자국 통화로 무역하려는 움직임들이 커졌어요. 이렇게 탈달러화 추세 자체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가 있다는 거. 미국이 언제 어떻게 관세 폭탄을 투하할지 모르다 보니까
아예 미국 달러 체계를 우회하는 길들을 만들자, 뭐 이런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디지털 화폐랑 XRP의 역할들이 흥미롭게 부각이 될 겁니다. 이 국제거래에서 달러를 쓰지 않고 서로 주고받으려면은 기존의 금이나 제3국 통화 쓰는 방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21세기 들어가지고 더 효율적인 대안이 등장을 했어요. 바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의 90% 이상이 CBDC를 연구 중이고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카를 휘두를수록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 국제화의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유럽 중앙은행도 디지털 유로를 준비 중에 있고요. 이렇게 공식적인 움직임과 더불어서 민간 부분에서는 XRP를 비롯한 암호화폐 네트워크가 그 대한 금융 인프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 XRP가 리플사가 금융기관들과 협력해가지고 국제 송금망으로 발전시켜온 플랫폼이죠. 애초에 ISO 20022 같은 국제결제 메시지 표준과 호환되게 설계가 되면서 은행 시스템과도 맞물릴 수 있는 기술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소시에테 제네랄 같은 유럽 대형은행이 유로와 스테이블 코인을 리플 레저 위에 발행해서 시험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또 관리하는 디지털 토큰 유로 토큰인데요. 그리고 일본 SBI 홀딩스는 자금 조달을 블록체인으로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XRP로 지급하는 이런 실험적인 채권까지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관세를 때려도 내가 굳이 달러로 거래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브라질과 중국이 자체 디지털 화폐나 리플 XRP 같은 중립 코인을 매개로 무역을 한다면 미국이 관여할 틈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 관세라는 무역 장벽이 높아진다. 오히려 그 장벽을 피해서 흐르는 새로운 강줄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XRP는 그 강줄기의 하나로서 떠오를 잠재력이 존재하는 거고, 이미 리플 레저는 전 세계 수백 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로 성장해 있고요. 최근에 미국에서도 디지털 자산 명확성 법안, 클래리티 액트 통과 가능성까지도 높아지면서 제도권 편입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다가오는 4월까지 미국 의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90%라고 언급했을 정도예요. 이 법이 통과만 된다. 은행들이 안정적으로 XRP 같은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다 보니까 리플 XRP는 상당한 게임 체인저가 될 예정입니다. 이 마침 기관들의 움직임도 심상치가 않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XRP 기반 ETF에 돈이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유럽과 아시아 쪽에서 XRP를 활용한 결제 실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격이 지지부진했지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XRP의 활용도랑 그 위상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는 거겠죠. 결국에 이번 트럼프의 관세 전쟁 선언은요, 당연히 무역 상대 국가의 타격과 대응이 주가 될 겁니다. 유럽연합, 중국, 한국을 포함해서 각 국가가 반발하고 맞조치를 고민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변화가 될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수출길 막히는 거 아니냐, 생산 거점을 옮겨야 되냐, 아니면 거래 통화를 바꿔볼까, 뭐 이런 식으로 기업들도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국제금융 인프라의 변혁이 올 텐데요. 기존에 무역을 하려면 스위프트망 타고 달러 결제하는 게 당연했었는데, 이제는 그 대한 네트워크를 만들 동안이 생겼다라는 거. 저는 이 3차 효과가 앞으로 수년 동안 서서히 하지만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암호화폐, 특히 리플 XRP 같은 네트워크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가 사실에 근거한 구조 해석이고요. 이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번 이슈의 본질은 무역 분쟁인 동시에 또 금융 패권 경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달러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이번 관세 분쟁이 일시적 해프닝에 그치면서 금방 협상을 통해서 해결되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시장에는 일시 충격으로 끝날 거고, 또 기존의 무역 질서나 금융 구조도 큰 변화 없이 안정을 되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관세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 여러 가지 나라들이 맞대응하면서 탈달러, 탈미국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경우의 수인데요. 이때는 국제 무역의 판도가 재편되고 또 새로운 결제 시스템들이 부상을 하겠지만, 저는 이 두 번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관세를 무기 삼아서 쓰는 움직임들이 반복된다. 이미 그 조짐은 보여요. 각 국가의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를 연구 중에 있고요. 민간에서도 크로스 보더 결제 솔루션 개발들이 한창입니다. 제 생각에 XRP는 이 퍼즐의 한 조각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는 거. 미국의 관세 정책이 역설적으로 암호화폐 기술 재택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제가 틀릴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돼요. 만약에 트럼프의 관세 드라이브가 얼마 못 가서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철회된다거나 주요 교역국들이랑 협상을 통해서 완화된다.
그러면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굳이 새로운 결제망으로 급격하게 이동하려는 이런 필요성이 줄어들 거고, 각 국가의 암호화폐보다는 자국의 통화 결제, 또 양자 간의 무역 협정 같은 이 전통적인 해법들을 더 선호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에 분명한 거는 관세로 대표되는 무역 장벽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틈을 비집고 흐르는 이 새로운 금융의 길은 더 절실해질 수 있다는 거. 저는 오늘 그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은 거고, 왜 시장은 관세 뉴스에 비교적 흔들리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이제 정리해볼까요? 이 위기처럼 보이지만요, 그 다음 단계 준비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큰손들은요, 미리미리 포지션을 조정을 해뒀었고, 각 국가들은 달러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판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도 조용했었지만요, 내부적으로 약한 손이 털려나가고 강력한 홀더가 남으면서 새로운 상승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리플 XRP 지금 버티지 못한 약한 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미 지금 손절하고 나가고 있는 이런 온트인 흐름들이 잡혀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이슈가 이 관세 전쟁의 역설로서 요약이 된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오히려 또 다른 방향으로 혁신을 촉진하는 이런 역설들 말이죠. 관세 장벽이 높아질수록 디지털 금융의 다리는 더 같이 있어진다는 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요, 하락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포기하고 이 멈춰버리는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내 평균 단가가 높고 이미 몰빵 투자로 들어갔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포기해버리고 방치하는 거, 그게 사실 가장 안 좋은 상황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이미 지나간 결과지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들은 앞으로의 결과까지도 멈춰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 1년 동안 손실 난 게 더 중요한지, 아니면 앞으로 3년, 5년 동안 그 이상으로서 이 코인 시장에 계속 남아가지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내 것으로 수익을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한지 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앞으로도 이런 시장에서 있으실 거라면은 지금의 손실 자체가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셔야 되는 건요, 나 자신을 자책하는 게 아니라 이 점검하시는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왜 몰빵 투자를 했었나? 왜 비중 조절을 하지 못했었나? 왜 올라가면은 팔아야지 이 수익 실현하고만 생각만 하고 실제로 매도는 못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면서 또 하나씩 차분차분 복귀하시면서 고쳐나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획만 세우는 거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원칙으로 만들고 또 반복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하셔야 되는 거는 이 비중을 나누는 습관들, 그리고 분할 매수랑 분할 매도, 그리고 수익을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들, 몰빵 투자를 피하는 구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만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시면요, 또 그 다음 XRP 상승 사이클이 나와줄 겁니다. 뭐 리플만 오르진 않겠죠. 비트코인이든 알트든 여러가지 코인들이 다방면으로 오를 텐데, 이때 같은 실수만 반복하지 않는다라면은 내가 봤던 손실들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는 거. 못 팔고 후회하는 매매보다도 내가 팔고 나서 그래도 내가 돈을 지켰다, 이 방어적인 투자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매매들, 그 차이가 결국에 내 계좌를 바꿔나가게 됩니다. 어렵다 생각하면요, 이게 끝도 없이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말이 정말 무서워요. 또 반대로 쉽다 생각하면요, 정말로 쉽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런 투자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말로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귀찮아서 비중 조절하는 게 어렵고 몰빵 투자가 시원하니까 그냥 한 방에 들어가서 장기로 보유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간혹 스스로를 더 지치게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시장은 항상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중 조절해서 시장이 좋아도 안 좋아도 나눠서 매수 매도하는 거는 강력한 매매 습관을 키우려고 하는 거고, 이 몰빵 투자보다는 분할로서 진입하시는 것들을 습관화하는 게 항상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리플 정보방에서도 시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비중 조절 원칙 매매를 말씀드리는 이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시장은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여러가지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응이라는 게 정말 가능해야 돼요. 정말 중요하지만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 급하지 않게 천천히 길게만 만들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지금 시장 좋은 시장으로 느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지금 당장 안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 대신에 내가 바뀌면은
다음 기회에서의 선택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이 늦은 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투자자는 기자랑 반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 기자가 팔라고 할 때 사고요. 사라고 할 때 팔아야 된다. 이 투자의 대가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말입니다. 지금 뉴스들 어떻습니까? 이 비트코인 겨울이 왔다. 크립토 윈터라면서 공포감을 팔고 있죠. 가격은 이미 반토막 있는 상황이고요. 개미 투자자들은 이 추위에 떨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눈보라 뒤편에서 거대한 고래들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오늘 영상 통해서는 이 폭락장 같지만 그 속에서는 역대급 매집이 일어나고 있는 소름 돋는 온체인 데이터의 진실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이 뉴스에서 연일 비트코인 반토막 났다, 암호화폐 겨울 돌입했다,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가격만 보면은 작년부터 기록했던 최고치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렇게 보도하는 것도 사실이 맞습니다. 이 미국의 긴축 정책에 경기 둔화 우려까지도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암울한 겨울의 한가운데처럼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여기서 정작 돈의 흐름을 살펴보시면은 이 시장의 뉴스랑은 완전히 딴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모두가 겁에 질려가지고 손을 털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이 시점, 일부 냉정한 큰손들은 조용하게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단서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악셀 애들러 주니어가 강조한 엔티티 조정 활성도 EAL 지표인데요. 이름은 다소 생소하지만요,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안에는 오랜 시간 잠들어 있는 코인과 최근에 움직인 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갑에서 움직이지도 않던, 말 그대로 오래된 코인들이 갑자기 거래소로 이동하면은 시장은 눈치를 채요. 아, 이거 누군가가 오랜 시간 들고 있던 코인을 이제 와서 매도하려고 내놓는구나. 금방금방 알아챕니다. 그리고 이럴 때 활성도 지표 EAL 값이 솟구치게 되는데요.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코인들이 지갑 속에 가만히 잠들어 있고 또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 이 지표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하락을 하겠죠. 그렇다면 EAL 지표가 내려간다는 거는 사람들이 코인을 팔지 않고 꽉 쥐고 있다. 한마디로 매도세가 적고 보유 심리가 강하다, 이런 뜻이겠죠. 이 시장 참여자들이 버티기 모드, 일명 존버로 전환했다라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활성도 지표는 작년 12월에 0.02676까지도 상승하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많은 장기 보유자들이 결국에 견디다 못해서 코인을 시장에 던진 시기였는데, 여기서 정말 재밌게도 지금은 그 수치가 0.02669, 이 수준까지도 내려와 있습니다. 이 숫자만 봤을 때 변화폭이 아주 작아가지고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향성이 꺾였다는 사실 그 자체겠죠. 이 높아지기만 하던 지표가 처음으로 하락 추세로 돌아선 건데, 현재 EAL 값은 최근에 30일, 90일 평균치보다도 더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뭘까요? 이 시장에 내다 팔고 있는 사람이 평소보다 줄어들었다는 거. 모두들 일단 현재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손에 꽉 쥐면서 관망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뜻입니다. 조금만 다르게 표현을 드리자면은 비트코인이 드디어 약한 손에서 강한 손으로 천천히 옮겨가는 과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왜 이 숫자 하나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일까요? 이 과거 사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2020년대 초랑 2022년 말 비슷한 일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2018년 폭락장 이후에 2020년쯤에는 또 2021년 거품 붕괴 이후에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까지 걸쳐가지고 모두 이 활성도 지표가 꼭지에서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 바로 그 지표가 꺾인 시점부터 눈에 띄는 가격 상승은 없었지만요, 거대한 자금 세력들은 조용하게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흔히 말씀드려서 고래라고 부르는 큰손 투자자들이죠. 그들은 가격을 갑작스럽게 올리지도 않으면서 남들이 내다 파는 물량을 착실하게 받아서 모았습니다. 업계용어로서 축적기 또는 매집기라고 부르는 시기가 그렇게 전개가 됐었는데, 2019년부터 2020년에도 약 1년 넘게, 2022년 이후에도 1년 남짓 이런 매집기가 이어진 뒤에야 그 다음 강세장이 찾아왔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패턴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는 거고, 앞서 언급드린 애널리스트 악셀 애들러 주니어는요, 이번 사이클에서도 분산에서 축적으로의 전환이 일어났고, 역사적으로 패턴을 비춰봤을 때 이런 축적 단계는 최소 1년에서
2.5년 정도까지도 지속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2025년 10월경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에 45% 가까이 폭락을 한 상황인데요. 정작 이 AL 지표의 정점은 가격 고점보다 2달 늦은 2025년 12월에 나왔다라는 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서서히 지표가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시장이 본격적인 중장기 축적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설명입니다. 만약에 과거 패턴이 여기서 반복이 되어준다면은 이 축적 국면은 길게는 2027년 중반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미 2025년 말에 시작된 이 눈에 띄지 않는 겨울잠이 약 1년 반에서 2년 넘게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다소 암담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2027년이라니 아직까지 한참 멀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격이 부진이 이어진단 말인 건가?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비트코인 2배로 뛴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당분간 큰 상승은 없을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니까요. 하지만 이 점이야말로 이 지표가 알려주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단기 급등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 이렇게 긴 호흡으로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매집기 시간 동안에는 보통 가격 자체가 지루할 정도로 큰 움직임 없이 횡보를 하거나 또 상승하더라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이 잦은데요. 그래서 성격이 급한 투자자분들은 이런 구간에 지쳐가지고 떨어져 나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미래의 씨앗을 심을 기회가 되겠죠.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습니다. 눈에 띄는 뉴스도 없고 시장 여기가 시들시들해졌을 때 조용하게 비트코인을 모아간 사람들이 그 다음 불마켓에서 상당한 보상을 받았는데요. 결국에 지금의 하락이랑 정체 구간은 시장이 망가지는 과정이 아니라 더욱더 큰 상승을 위한 준비 과정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마치 건물을 짓기 전에 땅을 파고 기초를 닦는 시간과도 똑같은 거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내는 것처럼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초 공사가 제대로 끝나야지만 또 나중에 고층 건물을 올려도 무너지지 않는 법이겠죠.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겪는 겨울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이 지루한 동안에 시장의 체질이 개선이 되고 또 약한 손들은 떠나가고 강한 손들만 남는 이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렇게 또 단단해진 바닥 위에서라야 다음번에 상승 랠리가 오랜 시간 지속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에 따른 파급 효과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가격이 당분간 상승하지 못한 달을 넘어가지고 조금 더 폭넓은 영향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먼저 1차 영향으로서 시장의 변동성 축소를 들 수가 있는데요. 다들 관망하면서 코인을 쥐고만 있고 사고 파는 움직임이 뜸해진다면은 이 가격 등락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에 거래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고 또 이런 가격도 큰 범위에서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 이 개인분들께서 흥미가 떨어지는 2차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주변에 요즘에 비트코인 왜 이렇게 재미없냐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대중의 관심 감소가 2차 파급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새로운 신규 자금이 들어온다기보다도 기존의 참여자들만 남아가지고 조용한 시장이 펼쳐진다. 그럼 한동안 암호화폐가 대중매체 헤드라인에서 사라져버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산업구조 재편도 2차, 3차 효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장 과열기에 우후죽순 생겨났었던 수많은 알트들 프로젝트, 이 중에 상당수는 이런 긴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 과거 2018년 겨울이라거나 2022년 겨울에도 유사한 패턴들이 나타났었는데요. 뚜렷한 사용처나 이득 모델이 없었던 프로젝트들, 투자 심리가 식으니까 자연스럽게 도태가 됐고, 또 반대로 생존하는 프로젝트들이란 기업들, 그만큼 실체가 있고 재무적으로 견고한 곳들입니다. 이번 축적기가 끝날 즈음에는 암호화폐 업계 전반이 이 한층 건강한 플레이어들로 정리가 될 텐데요. 이렇게 거품이 거친 시장은 또 다음 상승장에서 이전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이 가능한 성장을 할 기반을 갖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규제랑 제도 측면의 변화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가격이 조용하고 투기 영풍이 사그라든다. 규제 당국도 급하게 개입할 필요성을 덜 느낍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제도를 정비할 시간을 벌게 되는데 실제로 2026년 들어가지고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세금 신고 양식이 새로 도입되면서 여러 가지 투자자 보호들, 과세를 위한 강력한 틀까지도 잡아가는 움직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추진 중인 디지털 화폐라거나 암호화폐 관련 법안들, 대중 관심도가 비교적 낮을 때 시험 시행되거나 또 논의되기가 좋겠죠.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인프라랑 제도까지도 갖춰지게 된다. 다음번 암호화폐 불장이 왔을 때 훨씬 더 큰 자금도 무리 없이 받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용한 손바뀜은 단기 가격에 그치지 않을 거고요. 이 시장 참여자 구성을 바꾸고 또 제도적인 성숙을 이끄는 필수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해석들을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는 숫자가 보여주는 사실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사실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망은 조금씩 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의견을 크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 이번 하락과 축적 신호가 과연 어디까지나 상승 사이클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조정 하락세일 뿐이라는 이런 견해입니다. 즉 생각보다 빨리 시장이 턴 어라운드 해가지고 2026년 하반기쯤에는 다시 한번 새로운 불장이 펼쳐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인 건데,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기관 자금의 유입 속도라거나 거시경제 호전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걸으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거나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을 풀기 시작한다면 암호화폐 시장이 일찍 활약을 되찾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살짝 쉬어가는 미드사이클 조정일 뿐이고 곧 다시 상승 궤도로 복귀할 거란 전망이겠죠. 반면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번에 나타난 온처인 신호들이 가리키는 대로 정말로 긴 겨울잠 모드에 돌입했다는 해석입니다. 이 견해를 가진 분석가들은 과거 사이클과 유사하게 1년에서 2년 이상의 본격 매집기를 각오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격이 큰 움직임이 없이 오랜 시간 횡보를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고래들은 물량을 꾸준히 모아 나갈 거고 약한 참여자들은 시장을 떠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그러다가 2027년쯤에는 수급 구조가 완전히 정배이 되면서 거시 환경이 개선되고 다음 비트코인 반감기 같은 이런 이벤트랑 맞물리면서 비로소 새로운 사상 최고가 상승 랠리가 시작될 것이라는 그림입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이 두 번째 시나리오, 즉 곰이 겨울잠에 들어가지고 에너지를 비축하는 단계라는 이 해석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데이터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보면 그렇습니다. 이 가격이 반토막 났고요. 거래량과 온체인 활성도는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고요. 고래들과 채굴자들은 물량을 빼서 쟁여두기 시작을 했다는 거. 여기에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까지도 더해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시장은 조용한 침체 구간이지만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 도약을 위한 에너지 축적이 이루어지는 국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이런 축적기 구간에서도 중간중간 기술적인 반등, 일시적인 상승 랠리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큰 흐름 자체는 이제 과열에서 냉각으로 넘어왔고 당분간은 속도를 줄여나가면서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시장은 말 그대로 곰이 겨울잠 준비를 하면서 에너지를 모아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급하게 뭔가를 벌려고 하시기보다도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 중심으로서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만드는 것들이 먼저라고 말씀드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업비트, 빗썸 같은 이 국내 거래소 현물 매매만으로도 충분히 시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수익이 빠르게 나는 사람들, 혹은 시장이 하락할 때 불안감이 큰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이 조급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무리한 선물 투자 매매들, 레버리지 사용하는 매매들, 또 잘 모르는 해외 거래소에 대한 이용이라거나 뭐 이런 선택들은 아차 하는 순간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손실도 순식간입니다. 특히나 선물 투자 같은 경우는 나의 의지랑 다르게 청산이 나올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 멘탈 관리 그리고 자금 관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천천히 길게 보시면서 현물 매매 중심으로서 운영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핵심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리플 XRP가 좋아 보여도 몰빵 투자가 아니라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분할로서 모아가는 구조를 만들 줄 아는 거. 상승장에서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겨두시면서 하락장에서 전부 다 던지는 게 아니라 계획한 구간에서 대응할 줄 아는 거. 이렇게 해야지 하락이 와도 끝났다가 아니라요. 어디서 더 담을 수 있을지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시장이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천천히 잘 따라가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방법들이 바로 현물 중심 운영, 그리고 비중 조절과 분할 매매, 그리고 원칙을 지킬 줄 아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항상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시장이 갑자기 하락하는 걸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지만 이 시장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적인 저점과 단기적인 고점을 살려나가고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단기 종목들 활용하시면서 급격하게 쫓기는 매매가 아니라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 길게 안전한 운영을 하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결국에 오랜 기간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많이 번 사람이 아니라 퇴장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무리한 선물 투자 매매가 아니라
반드시 현물 투자 매매로서 업비트 빗썸으로도 충분히 모아가는 매매로도 수익이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합법적인 권력은 피지배자의 동의에서 나온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의 말입니다. 이 방금 전에 발표된 속보죠. 이번에 미국에서 정말 믿기 힘든 뉴스가 나왔는데요. 전 세계 시장을 옥죄고 있었던 관세 전쟁의 족쇄가 드디어 풀려버린 엄청난 뉴스입니다. 바로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법 IEEPA 발동 관세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위법이다라고 판결한 소식인데요. 이게 미국 정치 뉴스 같지만 이거는 우리 자산시장에 커다란 족쇄 하나를 제거할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오늘은 이번 판결의 본질과 파급 효과를 거시경제부터 암호화폐, XRP 리플까지도 하나의 흐름으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EEPA라는 법부터 쉽게 짚고 가도록 할게요. 이름부터 복잡한 국제비상경제권법. 한마디로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한테 주어지는 마법 지팡이와도 같은 법입니다. 이 테러 조직이나 적대 국가가 미국을 위협할 때 이 미국 대통령이 해당 국가나 단체의 자금을 동결하고 무역을 차단하는 슈퍼파워를 주는 법인데요. 이 원래 같은 경우는 전쟁 상황용 무기인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상용 무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무역 적자가 많으니까 비상사태다. 이러면서 동맹국들까지도 상대로 관세 폭탄을 터뜨리려고 했었던 겁니다. 비유드리자면은 소방관용 소화기를 가져가지고 요리하다가 생긴 작은 불에 마구마구 뿌려대는 격이랄까요. 이 긴급 상황 도구를 일반 경제 문제에 갖다 쓴 건데요. 당연하게도 논란이 거셀 수밖에 없었고 미국 내부 기업들이랑 여러 가지 연방 주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 의회의 세금부가 권한을 침해했다라면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이 1년 가까이 이어졌었고 마침내 이번에 연방 대법원이 6대3 압도적인 의견 차이로서 트럼프 관세의 위헌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 비상사태 권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제한이 아니다라는 이런 판이셨었는데요. 대통령도 마음대로 전 세계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당연한 이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킨 셈이겠죠.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였었던 글로벌 상호관세 정책은 완벽하게 무산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런 뉴스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 판결로 어떤 위험이 해소됐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트럼프가 추진한 글로벌 관세 인상, 사실상 전 세계 무역 전쟁 선포랑 다름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매기면 각 국가도 보복 관세, 경제 냉전이 시작되는 시나리오였죠.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 물건 값이 뛰니까 물가는 급등하고 각국의 나라는 우리 산업 보호해야 된다면서 경쟁적으로 환율과 금리를 방어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를 쥐고 있으니까 강달러 정책으로 나갔을 가능성이 크겠죠. 결과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불꽃이 튈 거고요. 미국 연준은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게 되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은 숨도 못 쉴 정도의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될 겁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 대법원이 이 시나리오에 쐐기를 박은 거죠. 더 정확하게는 법적으로 원천 봉쇄를 해버린 건데요. 대통령님, 그거는 의회 권한입니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겁니다. 이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큰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된 상황인 건데 언제 폭우가 쏟아질지 몰라가지고 움츠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먹구름 하나가 완벽하게 거친 격이랄까요. 이 관세라는 거대한 세금 폭탄이 사라지면은 일단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될 거고 실제로 미국의 최근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은 한창 관세 분쟁이 격화되는 작년 9월 이 소비자 물가가 3%를 넘었었다가 연말에 잠시 2%대 후반으로 내려왔었지만요. 아직까지 연준 목표치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관세 부담이 이어졌다면 물가가 다시 상승할 위험이 있었는데 그 불씨를 이번에 제대로 밟아가지고 끈 셈이 될 수가 있겠죠. 인플레이션 압박이 줄어들면요. 연준 측에서도 한시름 덜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만 나빠지면 이제는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여유가 생긴다는 뜻인 건데 반대로 관세 걱정이 계속 있었다면 연준이 꿈쩍도 못했을 겁니다. 여기에 한 개 더 중요했던 포인트, 바로 강달러 압력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달러 가치랑 비트코인 가격은 대체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 관세로 미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면 안전자산 선호랑 미국 정부 정책 영향으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를 띠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은 당연히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관세 리스크 해소로서 달러를 굳이 강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뉴스 직후의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 변화를 봤을 때 큰 방향성이 없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강달러 모드로의 쏠림들이 일단 진정이 된 건데 강달러 압력 해소가 곧 암호화폐 시장에는 호재가 될 겁니다. 이 시장의 순풍이 한 가지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짚고 싶은 거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미국이라는 시스템의 안전장치를 다시 한번 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에 대해서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정치적인 리스크였습니다. 지도자 한 명이 갑작스럽게 돌발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시장을 뒤흔드는 일이 생길까봐 걱정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사법부가 행정부의 폭주를 제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미국은 이 최소한 견제 장치는 작동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꼈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 예측 불가능성은 투자자들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나쁜 정책이라도 예측 가능하면 대비를 하는데 뜬금없는 변수든 헤지펀드든 연기금이든 가장 싫어합니다. 이번 판결로 미국 정책이 최소한의 선을 넘으면 제동이 걸린다는 신호가 서구 자본시장 전체에 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법치에 대한 신뢰 회복들, 이거 돈의 흐름에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법이 시장을 지켜줬다는 느낌 말이죠. 정리드리자면은 이 정치 뉴스 한 줄이 사실 경제의 족쇄를 풀어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이 정치 권력 뉴스 이상으로 크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호재인데 왜 발표 직후에 암호화폐 시장은 급락을 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 뉴스 보고 차트를 보니까 오히려 뚝 떨어졌으니까 이거 혹시나 악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단기 충격과 기술적인 요인이 섞인 결과였습니다. 먼저 시장은 항상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는 말이 있죠. 이미 많은 투자자가 대법원이 관세 막아줄 거야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포지션을 잡고 있었는데 실제로 며칠 전부터 비트코인이 살금살금 상승하면서 67,000달러 선까지 회복이 됐었죠. 근데 뉴스가 현실이 되면서 단기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 겁니다. 일종의 재료 소멸 효과였는데 그리고 동시에 알고리즘 매매, 파생산분 포지션 같은 이런 기술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 큰 거시 뉴스가 터지면요 자동스럽게 이 프로그램들이 일단 달러 매수, 위험자산 매도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도 많고 이번에도 발표 직후에 달러 가치가 순간적인 강세를 보였었고요.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는 일제히 매도가 나오면서 가격이 빠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올려놨었던 이 롱 포지션들이 한꺼번에 정리가 됐고요. 또 순식간에 수억 달러 규모의 청산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격이 급락하면 연쇄 청산으로 더 급락하는 이 악순환이 잠깐 동안 벌어졌었는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분봉상의 단기 충격파였던 거고 중요한 건 그 이유겠죠. 이 과열된 포지션이 청산되고 나면은 시장은 오히려 더 건강한 상태로 리셋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온체인상으로 봤을 때 1년 이상 중장기 보유된 비트코인 비율이 59%로서 역대 최고 수준인데 이번 급락 와중에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중장기 보유자들은 꿈쩍도 안 했다는 뜻이겠죠. 매도한 사람들은 단타 세력과 알고리즘, 털린 사람들은 고 레버리지 투기 세력이었다는 분석들이 가능한 거고 실제 시장의 코어, 핵심 중장기 투자층은 이번 이슈를 악재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꾸로 단기 충격 덕분에 레버리지 과열이 식었다는 점에서 이제 아래 위험이 줄어든 상태가 됐겠죠. 흔히 하락장 겪고 나면 가벼워졌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데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 긍정적인 순풍이 남은 거고 관세 공포라는 족쇄는 풀렸고 인플레 부담도 덜었고 시장 예상대로 일이 처리되면서 신뢰도 확인됐고 반대로 부정적인 쪽은 단기 변동성뿐이었죠. 결국에 시장은 본질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슈를 정치가 경제 족쇄를 풀어준 사건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가지고 달러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판결로 달러 강세 압력 원화는 특히 비트코인한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비트코인은 요새 스스로 디지털 금 이미지도 얻고 있지만요. 또 동시에 유동성에 민감한 성장자산 측면도 상당히 강력합니다. 금리랑 유동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기술주 같은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이 트레이더들이 요즘에 비트코인 매매할 때 미국 금리 선물 시장 예상이라거나 연준 스케줄을 꼭 본다라고 해요. 연준이 언제 금리 내릴지, 유동성 언제 풀릴지 이런 것들인데 앞서가지고 관세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 명분이 생긴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판결 직후에 시카고 연방 금리 선물 자료를 보면은 올해 말에 금리 인하 확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즉 연준이 옛날보다 빨리 완화로 돌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거. 이런 기대감들은 당연히 비트코인에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숫자로서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요. 시장 참가자들의 포지셔닝과 심리에는 미묘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최악은 아니겠지. 이런 생각들 말이죠.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리스크 선호 환경 개선의 수혜를 입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은 변수로 남아있겠죠. 혹시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또 다른 방식의 무역 압박을 시도한다. 예를 들어가지고 긴급 수입 제한 조치나 환율 조작국 지정 같은 이런 우회 공격을 한다면은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출렁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일단 이번 판결로 관세 카드는 막혔으니까 설령 다른 조치를 하더라도 효과나 파급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리플 XRP는 어떨까요? 이번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로벌 무역 환경 안정은 장기적으로 국제송금과 결제 인프라 혁신에 상당히 유리한 토대가 됩니다. 무역 전쟁이 한창이면은
각 국가가 결제망을 따로 구축을 하고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분열되겠지만요. 지금은 협력을 모색할 분위기로 선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표준화된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대표적인 게 바로 ISO 2002라는 새로운 국제송금 메시지 표준인데요. 2025년을 전후해서 전 세계 은행들이 이 표준으로 전환 중에 있고 리플의 리플렛이나 리플레저 같은 이런 기반 솔루션들이 ISO 2002랑 호환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전통 금융망과의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제 협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지만 이런 새로운 금융기술 도입도 속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무역 갈등 완화가 리플 XRP가 활약할 수 있는 무대를 넓혀주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플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면은 미국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이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고정이자를 지급해주는 프로토콜이 나왔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달러를 토큰으로 바꿔서 블록체인에 넣으면은 부동산이나 채권 투자로 이자를 돌려주는 구조인데요. 이 실험이 시작되자마자 72시간 만에 100만 달러 규모 예치가 모였다고 해요. 물론 아직까지는 작은 규모지만요. XRP 생태계가 점점 더 이 전통 금융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모습이죠. 현재 RLUSD 발행량이 약 15억 달러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달러 기반 자금이 XRP 생태계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지표로는 리플 레저상에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실물자산 토큰 가치 총액이 최근에 솔라나를 제껴버리고 업계 1위까지 올랐다는 보고서도 나왔는데요. 그만큼 조용히 전통 금융자산의 토큰화 작업들이 XRP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무역 환경이 안정되고 규제가 명확해질수록 이런 토큰화 움직임은 더욱더 탄력을 받게 될 겁니다. 결국에 이번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과 판단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것이랑 미실을 잇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엄마어피 투자라고 해서 코인 뉴스, 기술 호재만 볼 게 아니라 이제는 연준, 물가, 국제 정세 뉴스까지도 챙겨봐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트럼프 관세 뉴스 한 줄이 내 코인 계좌에 직격탄을 줄 수 있다는 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슷합니다. 정부 예산 교착, 부채 한도 협상, 국제 분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될 거고 뉴스를 보실 때 이게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인가, 유동성을 조일까 풀까 이렇게 자꾸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시작은 인플레는 악재, 유동성 풀리는 것들은 호재 이런 구조가 뚜렷합니다. 이번 판결도 인플레 족쇄를 풀었다는 점에서 당연히 호재겠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슷한 정책 뉴스가 나오면은 그게 물가랑 유동성에 미칠 파급 효과부터 따져보는 습관들을 들여보셔야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줄 겁니다. 이어서 현금과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시장이 좋을 때 풀베팅하고 레버리지 확 올리는 건 쉽겠지만요. 안 좋을 때 생존하려면 항상 안전마진을 남겨두셔야 돼요. 이번처럼 예상 못한 이슈로서 급등나기와도 현금 비중이 있고 분할로 들어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기회로 활용이 됩니다. 하지만 또 풀로 들어가 있고 B까지 돼 있었다면 또 패닉에 휘말리거나 청산당하겠죠. 똑같은 뉴스에서도 대응이 달라지는 것은 포지션 관리의 차이인 거고 그러니까 항상 내 포트폴리오가 갑작스런 폭풍에도 견딜 수 있게 점검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입니다. 투자하다 보면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쏟아지죠. 어떤 날은 이코노미스트가 연준이 금리 안 내릴 거다 겁주고 어떤 날은 또 달러 망한다.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나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만의 원칙과 기준을 세워놓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유동성을 핵심 키워드로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세 판결 뉴스도 그 프레임으로 해석을 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본인만의 판단 기준 문책을 하나하나 만들어 보세요. 이러이러한 조건이면 내 자산 비중을 조절한다. 이런 문장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전 세계 유동성이 늘어날 때는 위험자산 비중을 늘리고 유동성이 줄어들 때는 방어적으로 간다. 이런 식이겠죠. 오늘 사례를 통해 가지고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 정책 뉴스는 그 자체로 사고 팔지 말고요. 물가랑 돈줄에 미칠 영향력을 한 번 더 따져본다. 이런 원칙들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반드시 전달드리고 싶은 판단 기준이에요. 지금 시장이 하락했다고 해서 내가 끝낼 게 아니라면 결국에 차이를 만드는 거는 그 사이에서의 나의 대응입니다. 그게 리플이든 비트가 됐든 시장이 조금 하락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모든 것의 끝은 아니겠죠. 당장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만약에 전부 정리하고 시장을 떠나실 게 아니라면은 이번 하락 자체가 곧 내 투자 인생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들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괜히 혼자 걱정이 커지죠. 아직까지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불안해하면서 이 생각이 점점 더 부정적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원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구조라는 거. 예를 들어서 리플 XRP가 과거에 4,9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180원대까지 크게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끝났다는 말이 넘쳐났었지만은 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또 회복 흐름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낸 적이 있었죠.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시장은 생각보다도
오래 걸릴 뿐인 거지 완전히 끝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자산들이 반드시 회복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 막연하게 믿음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하락이 왔을 때 비중을 줄일 것인지, 현금 비중을 미리 확보를 할 것인지, 분할로서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관망을 할 것인지, 이런 선택들이 몇 년 뒤에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하락에 대해서는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락 속에서의 나의 행동들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결국 회복이 오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요. 그 회복이 올 때까지 내가 살아남아 있는지 여부겠죠. 그 생존을 결정하는 것들은 이 하락 구간에서의 차분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